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그러세요? 전 저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갑자기 저녁에 이 강의를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전에 며칠 전에 준비가 완료 끝났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거 강의에 대한 원고를 써달라고 어떤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렇죠? 슬라이드 다 해서 이제 강의만 하면 되겠다 해서 내일 아침 한번 더 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걸 또 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 다스기인데 그냥 좋은 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정현종 시인께서 이런 시를 남기셨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시를 주셨는데 저는 이걸 환자에 따라 대비해 보기도 했고 오늘은 스트레스에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스트레스가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열흘 전 아팠던 기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내일 올지 모를 아픔의 걱정을 함께 가지고 오기도 한다. 비록 오늘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그리 아프지 않아도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냥 사실 중립적인 거죠. 어떤 변화인데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성장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우울과 불안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해봐요. 왜 정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우울하거나 불안한 이유들 있겠지만 또 기전도 여러 가지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은 여기인데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몸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몸은 그냥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울한 환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면 주된 얘기가 뭐냐면 옛날 얘기들이에요. 지금 60대가 넘으셨는데 언제 얘기를 하시냐면 12살 때 선생님한테 혼난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 12살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52세 때 남편한테 혼난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래도 좀 나은데 12살 때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또 불안한 환자들 만나면 불안한 줄 할 때 보면 항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들 하세요. 그게 이제 불안이죠. 그래서 과거에 너무 이제 마음이 과거에 가 있는 분들은 우울하신 것 같고요. 마음이 여기 있으면 되는데 어디가 있냐면 미리 벌써 내일 가 있으신 분들, 모레 가 있으신 분들은 불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연 어떻게 그냥 가운데 여기 기분 좋은 예처럼 살아갈까 하는 것이 참 저기예요. 과거는 이제 반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추라는 건 뭐냐면 소가 자꾸 되새김질 한다고 하죠. 우울증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12살 때 제가 그 환자한테 12살 때 그 선생님한테 혼난 얘기를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같은 얘기를. 항상 그 생각이 계속 반추, 되새김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문제고요. 과거 일에 대한 생각이 푹 빠져버려 계세요. 또 미래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미래에 계신 분들은 매일 걱정하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3년 전에 오늘 여기 와서 이 강의 들어야지 미리 그 계획 세우신 분 계시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거죠. 또 오늘 오시려다가 못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안 오시려다가 뭐가 빵꾸 나서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미리 막 걱정하죠. 그리고 현재가 되면 이제 회피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또 음주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요, 통증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는데 이런 걸 피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것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통증과 괴로움은
같은 것인가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 아픔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냥 페인, 통증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통증하고 괴로움은 다른 것 같아요. 통증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무릎 아픈 거 피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 마음 통증이, 마음 아픔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스님들이나 혼자 사는 신부님 뵈서 이게 얘기 나누다 보면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아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데 괴로움은 그거는 옵션이에요. 괴로움은 꼭 오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차이 날까 한번 좀 더 들여다볼까요? 통증이란 거는 통증, 아픔이라는 것은 그냥 신호예요. 내 무릎에 통증이 온다, 그건 신호예요. 오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름살 지는 것처럼 무릎에도 주름살 졌으니까 통증이 오는 거죠. 또 가족이랑 그게 부딪혀 살다 보니까 또 아픔도 통증도 오고 심적 아픔도 옵니다. 또 조직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떤 병원이나 회사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또 아픔도 옵니다. 통증도 오죠. 심적 통증도 옵니다. 그거는 이런 통증은 신호예요. 정보와 신호.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런 아픈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 갖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통증이에요. 페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괴로움, 영어로는 서퍼링이라고 하는데 괴로움은 그 아픈 신호에 대해서 우리 해석이 증가돼요. 해석이 추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증이 요만큼 왔는데 해석이 어떻게 보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그것이 짓눌러지죠.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무릎 저는 노인병 하는 의사인데요. 가정과 의사인데 제가 어르신들 무릎 아픈 통증을 완전히 없애드릴 수는 없어요. 주름살 없애드릴 수 없는 것처럼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삶 자체가 괴로워지는 것은 그건 본인이 또 거기다 이러신 분들 있어요. 나는 정말 이 무릎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이제 어디 못 가고 못 가긴 못 갑니까? 병까지 오셨는데 그렇죠? 근데 막 거기다 세석 막 붙여. 나 작년에는 잘 걸어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여러 가지들. 또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1차 문제라고 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막 크게 맺는 것을 2차 문제라고 해요. 1차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남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성분들 많은데 가장 문제거리가 뭡니까? 바로 남편이죠, 그렇죠? 남편. 어떡합니까, 그거? 뭐 세일 기간에 이번에 좀 좋은 남편 하나 나왔으면 요거 옛날 남편 좀 폐기하고 새로 남편 좀 이렇게 세일 기간에 한 30% 세일로 좀 새 남편 성격 좋고 잘생기고 건강한 남편 좀 하면 돼. 맨날 뭐 몸도 안 좋고 성격은 꾀죄저하고 얼굴도 꾀죄하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는데 뭐 그런 지금 남편 어떡합니까? 데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도장 찍으시던가요. 하지만 도장 찍기 전에 데리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는 것이 뭐죠? 고부간의 갈등. 고부 시어머님과의 관계들에서 아니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또 직장. 여기 직장 계신 분, 우리 저희 정무희 선생님도 계신데요. 정무희 선생님 스텝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기 뭐 와서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지금 좀 쉬고 싶은데 괜히 또 뭐 강의한다니까 와서 저 앉아서 졸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스텝들 어떤 직장 간의 상사와 또 아래 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떠나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죠. 또 암도 발생되죠, 그렇죠? 암도 병도 발생됩니다. 암이 같은 거 그런 병들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뭐. 이런 것들로 우울증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생로병사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도 않고 병도 그렇고 늙어가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 그것은 1차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2차 문제가 발생돼요. 무슨 문제는
이 우울감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반응과 그 결과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편 때문에 아이씨 저 남편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친구도 안 만나고 친구 관계 단절되는 건 남편의 문제 1차 문제가 아니고 그 2차 문제예요. 남편 때문에 친구 안 만나요. 남편은 남편이니까 저런 남편을 데리고 사니까 난 친구라도 만나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남편 때문에 내 친구 관계도 다 단절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반응하냐를 결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1차적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 문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셨다 그랬죠. 두 번째 화살 맞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두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날라와요. 살다 보면 그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또 존재가 뭡니까? 예쁘기도 했지만 지금 내 마음을 후려피고 있는 자식 문제들 그런 것 있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화살은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좀 아프죠. 아프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라는 거죠. 이 첫 번째 화살이라는 건 여러 가지 통증, 아픔, 스트레스 같은 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 첫 번째 이걸 1차 문제라 하는데요. 두 번째 화살은 이로 인해서 생각을 하면서 괴롭고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두 번째 화살, 2차 문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1차 문제는 저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면 저는 얼마나 화살 딱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픔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잘 못나서 강의를 잘 못해서 그냥 맞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야죠. 근데 거기다가 나는 왜 이럴까? 난 되는 게 없네. 그럼 2차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1차 화살만 맞고 끝낼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1차 화살 맞는 건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혹시 1차 화살 말고 두 번째 화살까지도 맞는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스트레스라는 어떤 큰 괴물들을 너무 배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척하려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는 나의 괴물들과 싸우지 않기를 선택했다. 대신에 나는 그것들 잘 기다려서 함께 산책하기로 선택한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자세예요. 스트레스 오면 어쨌든 배척하려 하지 말고 스트레스 뭐 같이 왔으니까 한번 같이 산책하는 거죠. 뭐 평생 같이 산책할 건 아니거든요.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합시다. 근데 여기서 꼭 생각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통증에서 괴로움을 어떻게 변화를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통증에서 괴로움을 변화하는 데는 하나의 변하는 거에 촉매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증, 페인, 아픔이라는 것이 이 괴로움, 서퍼링이 넘어가는 데는 해석이 들어가요. 이 통증에 대한 해석이,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각이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와서 뭐 먹지? 이거 몇 시쯤 끝날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는 생각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이란 뭘까? 생각이란 건 참 재밌죠? 생각이란 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말들이에요. 혼잣말들이죠. 여러분들 혼잣말 하시나요? 혼잣말을 만약 근데 지하철 타셔가지고 혼잣말 너무 크게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 가끔 뵈죠, 그렇죠? 가끔 뵈요. 그런 분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죠. 조현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막 혼자 막 떠든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도 드려야 되고 그러신 분들인데 굉장히 참 굉장히 괴로우시겠죠. 하지만 우리도 그분들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우리도 혼잣말 하고 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혼자 있으면 혼잣말로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 하고 살아요. 단지 너무 큰 소리로 혼잣말 안 해서 여러분들이 정상처럼 보이지 뭐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혼잣말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다른 분들도 다 혼잣말하고 살고 계세요. 그것이 생각인데요. 한번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백화점에 들렀어요. 잘하는 이가 날 모른 척하고 속된 말로 쌩 까고 간 거죠. 날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일부러 모른 척했어. 날 좋아하지 않나 봐.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거절감, 슬픔, 기분 좋아, 복통, 기분 좋아. 뭐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는 결심했어. 어떤 결심? 내가 뒤돌아서 그놈이랑 내가 연락하나 봐다 하는 걸 결심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이래야죠. 뭐, 나 잘 살아봐야지 그 친구랑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 근데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자기 생각에 파묻혀 있어. 왜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면 그에 대한 오히려 염려가 생겼어요. 왜 그러지? 막 급하게 가는데 왜 쳐다보지 못하겠지? 그리고 정서적 반응 없겠죠? 그러니까 액션은 어떻게 취해져는 그거 괜찮은지 알기 위해서 오히려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되겠죠. 이거의 시작들은 뭘까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다 중립적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스트레스가 중립적인 것처럼 상황들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상황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다 저기에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같고 인지행동 치료를 막 해나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한 인지행동 치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환자들한테 가끔 이렇게도 해요. 양면 카드를 써보시라고 해요. 종이 한 장, 하도 뭐 사실 필요 없고요. 그냥 A4 용지 이런 A4 용지 하나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써보시고 증세 같은 거 좀 써보신데 그 뒷장에다는 혹시 다르게 생각할 건 없을까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거를. 그걸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써보시고 그 느낌이 그래서 상황이란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이 생각 이 앞에 생각대로는 생각이 되는데 뒷생각까지는 안 들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들이 이제 막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화가 분노 있는 환자분들 이런 걸 어떤 상황 때 항상 주머니에 넣다가 어떤 상황 때를 그래 난 지금 이렇게 생각돼. 하지만 내가 반드시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로 이제 해석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양면 카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요새 뭐 가짜 뉴스도 많지만 팩트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팩트가 아니고 오로지 해석만 있는 것 같아요. 인터프리테이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은 나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을 건드리거나 싸우는 거의 대부분 다 생각 건드려 싸우는 거예요. 생각 건드려서. 근데 그 생각이 후에 자기가 봐도 틀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논쟁이 붙을 때는 그 생각 갖고 싸우려고 그 생각 지키려고 엄청나게 싸우게 되죠. 후에 그게 생각이 틀린 적도 있고 생각이 바뀐 적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지키려고 막 저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다가 딱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딱 부러지면서 잘못되고 썩어 들어가서 발을 뚝 잘라버렸다. 그렇다면 발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럼 팔이 없다고 제가 아닙니까? 혹시 그 생각이 만약에 제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누가 했을 때 그 생각을 도려냈다고 해서 제가 아닌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코로 나라고 둬요. 생각과 나를 동일시키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나와 함께 머무는 객체는 생각이 주인이 아닌데 생각은 나와 함께 머무는 객체일 뿐인데 그냥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켜요.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고요. 생각은 생각에 불과하죠. 모든 생각은 오직 생각일 뿐 실체가 아니에요. 뭐 생각이 내가 아니면 그래 말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받아들이지 못겠도 그러면 생각이 내가 아니면 난 누구지? 이걸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죠. 뭐 굉장한 철학자가 돼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여기 사과가 있어요, 제 손에 사과가 있고 제가 있죠. 한 입 먹었어요, 한 입 물었어요. 제 입속에 사과가 있죠, 사과 조각이. 그러면 저와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 여기저기 씹어 먹어요. 그럼 제 몸속에 들어와서 위에 들어갔어요. 그럼 사과 좀 아직 찌꺼기 좀 남아 있겠네요. 그러다가
12장 넘어서 이제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과와 나는 언제부터 나눠지는 걸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사과가 흡수돼서 내가 돼버리죠, 그렇죠? 내가 돼버려요. 근데 고기를 먹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철판구이를 저희 집 앞에 철판구이 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 먹었는데 고기에 언제부터 얘는 만약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이 돼지는 돼지 있다가 저거 했으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돼지의 생명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돼지의 살이 있죠. 근데 언제부터 씹어 먹으면 언제부터 얘가 돼지가 내가 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부분은 그저께 먹은 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돼지고기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2달 전에 먹은 소고기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먹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 지식도 사실은 어느 순간 저한테 그냥 들어온 거지 그 지식이 원래부터 저한테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이 지금은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하고 그 생각 건드리면 굉장히 화가 나지만 사실 그 생각도 어느 순간 누군가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자기가 형성된 것뿐이죠. 근데 그 생각 건드리면 진짜 화가 나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먼저 고양인지 호랑인지 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이 자기를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도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기는 개념화된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화된 자기 이게 뭐냐면 나는 뭐뭐시다가 저거예요. 저는 뭐죠? 나는 의사이다. 나는 가정의학과 의사이다. 나는 우리 집의 아빠다. 나는 연세대학교 뭐다. 나는 여기에 공공의료사 했던 저기 있다. 그런 정도죠. 나는 이상현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50대다. 그런 것들. 나는 뭐뭐이다. 그게 개념화된 자기예요. 두 번째 자기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걸 자각하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주체로서의 자기예요. 이거는 이제 나는 몸으로 느끼죠. 지금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다 하잖아요. 이걸 또 원고를 왜 쓰고 있지 내가 막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그것들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기억하는 것들 그런 자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번째 자기인데 관찰하는 자기 관조자로서 보는데 요 3가지를 얘기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볼게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말에 영어를 하신다면 should가 많이 들어가요.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뭐뭐 해야만. 나는 굉장히 정직해야만 해. 좀 거짓말 좀 하면 좀 어때요, 그렇죠? 나는 부지런해야만 해. 부지런한 거에 일생 다 걸어버리면 다른 그거 부지런한 거 조금 한번 실패 되면 굉장히 낙담해 버리게 되죠. 나는 강해야만 해. 남성들 그런 사람들 많죠. 나는 강해야 돼. 그래도 한번 꺾이면 완전히 폐인돼 버려요. 나는 딴 사람 잘 도와줘야만 해. 근데 자기 분수에도 안 맞고 너무 힘든데도 막 도와주다가 결국은 스스로 폐인되기도 하고요. 이 should가 문제예요. should가. 이 자기 말버릇에 이 should만 없어지면 굉장히 사람이 자유로운데 이 should가 문제예요. 그래서 should 스테이트먼트, should 문장.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임원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하셨어요. 왜 고초를 당하셨냐면 마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뭘 해야 되냐면 정리해고를 시켰어요. 한 100몇 명인가를 해고시켜야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악독한 사람이라면 그 단칼로 내 권력을 보이겠어 착착착 잘라버리면 언제 역시 내 힘이 세요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이분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자른 게 자기 같이 그 고초를 겪으면서 회사를 이끌었다는 자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의 우울증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드린 게 이 should 스테이트먼트를 말씀드렸어요. should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내가 갖고 있는 should 문장은 뭘까? 나는 뭐뭐 해야만 해. 나는 예뻐야만 해. 나는 강해야만 해. 나는 선해야만 해. 그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데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그 오너 사장이 아니고 고용주 사장이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직장 사장님이신데 대표시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니 저기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요. 휴가를 냈다고. 휴가를 냈대요. 하루. 그러면서 그전 같으면 조금 그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대요. 그럼 옛날 같으면 감기 기운이 있으면 당연히 회사를 나갔을 텐데 오늘 한번 휴가를 내봤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아버님이 부자라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회장님한테 딱 발탁돼가지고 회사 사장이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 성실한 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대학교 갔고 좋은 대학교 가서 열도 열심히 하니까 직장 대리부터 시작해서 사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많으셨겠어요. 네, 해야만 된다는 것도 많고요. 그 슈드를 자기 갖고 있는 슈드를 몇 개 없애버리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은 막 자기한테 초점이 돼요. 남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한테 자기 초점 주의. 외부 환경인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생각에 주의 집중해요. 그 나에 대한 얘기로 많이 머릿속에 됐어요. 이 부정적 정서와 이 자기 초점적주의는요 굉장히 부정적 정서에 많이 관계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그려볼 때 한번 그려보시면은 혹시 내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세요. 대부분 우울해져요. 마더데레사도 뭐 여러 가지 자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분 머릿속엔 자기 생각도 이만큼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이 반추적 자기 초점주의 그 뭐냐면 자꾸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 우울증 많이 유발해요. 우울증 치료하게 되면 그 생각과 나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뭐 내가 친절할 수도 있고 내가 근면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강할 수도 있고 내가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그냥 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슈드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정학과 의사예요. 우리 전공의사님들한테는 가정학과를 어떤 것들이 정신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가 뭐 가정학과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오늘부터 때려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뭐 때려칠 수도 있죠. 저는 의사예요. 저 환자 보는 거 좋아하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환자 보는 걸 아주 제 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의사가 안 된다,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뭐 제가 뭐 꼭 페인이 될 필요 있나요? 다른 것도 또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슈드가 뭔가, 나는 뭐 한다는 것이 강하게 잡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그거에서 슈드만 빼본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성격 자체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슈드 하나만, 조동사 하나만 빼도 여러분들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뭐 하던 사람이다. 이것이 개념화된 자기인데요. 개념화된 자기에 집착하면 심지어 괴로움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개념화된 자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여기 팀장님도 부단장도 계신데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굉장히 미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보면 개념화된 자기에 일치하는 거 좋아하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좋아해요. 근데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완전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가 점수도 안 좋게 하고요. 그 더 다른 또 성격도 갖고 있게 되는데 자기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괴로움 좋아하고요. 자기 자신의 특정 개념을 포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화된 자기하고 자기를 그냥 일치시켜 버리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걸 탈융합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러더군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 참 좋은 책을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생각과 감정의 자체가 되는 것보다는 그것들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것들이 되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래서 즉 관찰자로서 자기.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보는. 근데 그런 것들 적어도 여기 단계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너무 개념화된 자기만 안 벗어나면 좋은데
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 문장만 자기가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지나친 입장에서 결점을 찾아보고 그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 자신과 어떻게 관계맺을까. 그래서 뭐 요새 마음 챙김들 얘기 많이 해요. 심리 쪽이나 정신 쪽 저기 할 때 요새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새로운 물결에서 마음 챙김 많이 얘기하는데, 마음 챙김이란 건 이런 거예요. 마인드풀이 영어로 마음 챙김이거든요. 마인드풀하고 앞에 마인드풀하고 마인드풀 발음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어떤 거죠? 개랑 산책을 가요. 산책 가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끝나면 자동차 고쳐야 되는데 저거 그 문제 어떻게 되지? 전화 올 거 있는데 하면서 산책을 해요. 개는 무슨 하죠? 개 머릿속에는 야 날씨 좋네. 나무도 보이네. 끝이에요. 이게 바로 마인드풀이고, 이게 바로 마인드풀, 꽉 차 있는 마인드풀이에요. 오히려 꽉 찼기 때문에 마음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마음 챙김의 반대말이 뭘까 고민되는데, 마음 놓침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무조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거예요. 둘 다 걸어가는데 뒷모습 보니까 이 머릿속에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꽉 차 있고요. 걔는 날씨 좋네 들어가요.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한테 집중하지 않고 머릿속에 집에 뭐 애들 생각 꽉 차 있으면 그건 이제 이쪽이 마인드풀이고요. 여기 저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마인드풀이에요. 뭐 이 시간에 그냥 뭐 좀 이따 끝날 텐데 뭐 한 30분 정도, 그게 이제 우리 마인드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지 않나요? 저는 이래요. 저는 일하면서는요, 자고 싶다는 생각하고요, 자면서는 저거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면 자요. 여기 와서는 집 생각하고요, 집에서는 여기 생각하죠. 제가 강의하면서 저는 딴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이분인 것 같아요. 박웅현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광고인이에요. 뭐죠? 그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생각의 에너지다, 그런 광고 들어보신 적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전 잘 안 보시는군요. 내 꿈꿔, 사람을 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요새는 아니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거 멘트 만드신 분이 박웅현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책은 도끼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목의 책을 했죠, 사실. 근데 이분의 좌우명이 이거예요. 개처럼 살자. 그래서 저걸 보고서 저희도 집 가훈을 저걸로 접을까 그러고 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렇게 좀 써놔볼까, 액자로 해가지고. 우리 집 가훈, 개처럼 살자. 뭐라 그러죠? 개는 밥을 먹으면서 어제의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고요, 잠을 자면서 내일의 꼬리치기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에요, 지금은. 근데 우리는 어떻죠? 밥 먹으면서 지금 밥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다른 거 보고 있고, 밥은 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고, 뭐 집는지 모르면서 하고, 잠자면서도 그냥 푹 잠자면 자는 거에 들어가면 되는데, 잠자면서도 이제 내일 것도 생각하죠. 내일 또 혼날 거, 그냥 내일 혼나면 되지. 전날부터 그렇게 머릿속에 꽉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 집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수준에 도달할까 참 고민돼요. 나도 저 수준에 도달하는데, 근데 감히 저 수준에 못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은 해요. 저렇게 되려고, 개처럼 좀 살아보려고. 그리고 저희 자식들도 개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훈은 개처럼 살자. 마음 챙김은 알아차리고 명명하기, 비판적 수용하기. 이건데 이건 좀 이따 진짜 저걸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개념적인 거 할 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해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는 호흡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시원하신가요? 춥나요? 아니에요. 혹시 지금부터 땀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서 이제부터 땀나야지 하실 수 있어요? 체온을 좀 낮은 것 같은데 37도 5부로 올려야겠다 하실 수 있어요? 혈압을 오늘부터 혈압을 좀 낮춰볼까? 맘먹으면 혈압 좀 낮을 수 있나요?
심지어 맥박도 못해요. 나 지금 맥박이 한 75회 뛰는데 한 120회 뛰게 만들어 볼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호흡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호흡은 우리가 의식 못하면서 하는데 또 우리가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한 거예요. 맥박을 빨리 하게 할 수 없고 체온 높일 수 없는데 호흡은 자기가 평소에는 호흡 한 번 느껴보지 않는데 호흡은 자기 나름대로 조금 느리게 숨 쉴 수도 있고 빨리 숨 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은 그 이중적 성격을 둘 다 갖고 있고요. 이 호흡 부분에서 호흡은 독특한 족이기 때문에 독특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떤 마음 챙길 때 호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명상에서도 호흡을 얘기하고. 호흡을 얘기하려면 공황장애 환자. 공황장애란 말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옛날에 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요새는 툭하면 다 공황장애야. 텔레비에서 누구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 그 일주일 후에 신문에 그 배우 공황장애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공황장애 환자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공황장애 이분도 공황장애였고요. 이분도 공황장애였고 이분도 다 공황장애였어요. 배우들 중에서 공황장애 아닌 사람 없는 것처럼 정말 공황장애가 많아요. 공황장애 환자들은 어떻게 숨 쉴까요? 공황장애가 뭘까요? 공황장애는 이런 거예요. 불안하신 거가 끝에 가 있는 것이 공황장애예요. 불안의 끝. 그러면 어떻게 되면 숨을 쉬는데 숨이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겠죠. 죽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제가 여러분들 때린다고 해서 뭐 불안하겠습니까? 요만큼 불안하겠지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면 굉장히 그게 공황장애예요. 아주 교감신경 아주 막 불안해지죠. 막 올라가요. 공황장애 한번 대보실래요? 오늘도 한두 명 정도 응급실에 오실 것 같은데요. 과업증후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숨 쉬어보실래요? 숨 쉴 준비 되셨나요? 예. 숨을 한번 이렇게 쉬어볼게요. 들여 마시고요. 내쉬고 하는데 공황장애 환자들은 숨이 차요. 일단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 빨리 크게 들여 마시겠죠. 심호흡까지는 좋아요. 들여 마셔요. 근데 멈추기도 아깝고 내쉬는 것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뒤로는 훅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걸 잠깐 내쉬고 다시 들여 마셨다가 내쉬고 요만큼 내쉬고 다시 들여. 세 번만 저처럼 한번 쉬어볼게요. 들여 마시면 어떻게 해요? 세게 내쉬는 건 짧게 들여 마시는 해볼게요. 시작. 죽을 것 같죠, 그렇죠? 이걸 느끼는 것이 공황장애 환자들이에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공황장애로 죽으신 분은 없어요. 공황장애 환자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봤지만 공황장애로 과업증후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 검사해 보면 산소가 과산소가 돼서 문제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불안의 끝이에요. 그러면 아주 안정적인 도인들은 어떻게 숨을 쉴까요? 그럼 반대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분들의 호흡은 과하고 들이쉼이 길고 멈춤이 없어요. 그다음에 내쉬면 짧아요. 왜? 빨리 더 들여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빠르고 과하니까 반대로 하면 어떡할까요? 느리고 과하지 않게 숨을 쉬면 되겠네요. 멈춤이 없으니까 멈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쉬이 짧으니까 내쉬이 조금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호흡이란 말을 정말 잘 졌다고 생각하는데 호흡은 우리가 하는 숨 쉬는 걸 그대로 적어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어떤 거죠? 숨을 들이쉬는 건 뭐죠? 거기 하나 뭐가 들어갔죠? 비읍이 들어왔어요. 비읍이. 그게 바로 멈춤이에요. 호흡은 내쉬는 거 하면서 약간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멈춘 거 아니에요? 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세 번 아까 다시 한번 쉬어볼까요? 공황장애 환자들처럼 한번 먼저 쉬어봅시다. 공황장애 환자 어떻게 쉰다고요? 이게 이제 공황장애 환자고요. 반대로 숨 쉬면 돼요. 어떻게?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실 때 천천히 저거 하세요. 하신 다음에 약간 멈췄다가 내쉬는 걸 들이쉬는 것보다 약간 길게 쉰다. 뭐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해볼게요. 세 번만 쉬어볼까요?
똑같이 3번 쉬는데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되죠. 이쪽은 죽을 것 같고 이쪽은 차분해져요. 호흡만 다스려도 그래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요걸 한번 보세요. 호의 길이가 흐와 쉬는 비읍의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것도 쉬도 하지 마세요. 뭐 어떤 호흡법 보면은 1대2 해야 된다, 뭐 3대2 해야 된다,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기본 자체에서는 들여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내쉬는 걸 편하게 길게 한다는데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을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신 분도 있어요. 아, 길게 쉬어야지. 그렇게 하면 본인 호흡과 저거 대시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하면 참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들여 마신 다음에 손을 뭐 아무 스트레칭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 거죠. 제가 해볼까요? 저는 손을 뻗어 볼게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호흡하면 굉장히 참 자기 호흡과 맞아지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태극권이나 그런 데서의 호흡 방식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요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호흡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호흡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다룰 건데요. 두 번째는 생각을 손님처럼 주제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속 썩이지 않고 잘 컸나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의 왼수 수준이신 분들 계시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야, 쟤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식들 보면 참 예쁠 때도 있고 정말 저 대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저 왼수 왜 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나를 괴롭힐까. 그때 어떤 정신과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현아, 만약 자식이 없었으면 네 잘난 맛이라고 너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면 살아갔을 거야. 네 자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너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는 분이 자식에 대해서 좋은 저걸 해줬는데 저는 그거 듣고서 자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자식이라는 것은 어떤 먼 행성에서 잠시 자기한테 온 손님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식과의 아들, 저는 참 정말 복도 없는 아들만 2명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강아지 딸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 자식들 할 때 그 생각을 드니까 그 손님이 먼 행성에서 저한테 완 손님이에요, 그렇죠? 손님이 왔다가 저희랑 같이 머물다가 또 어떻게 하죠? 떠나가죠. 그럼 저랑 머물 동안에 손님한테 어떻게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떠나면 떠나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식이 콜다. 네가 잘 된 것이 내가 잘 된 거. 네가 못된 거 내가 못되는 거. 너가 어디 대학도 잘 가야 되고 네가 어디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그걸 일치시키니까 그 하나하나가 완전 괴로움으로 자식 때문에 통증을 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괴로움이 되는 거는 그것을 일치시키는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자식도 자기를 동시시키기 때문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도 손님처럼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액트라고 이제 마음 챙김 그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권하기도 해요. 기차 바라보기처럼 해라. 타지 말고. 생각은 막 와요. 지금도 수시간 오잖아요. 잠시 쉬면은 금방 또 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생각 계속 와요. 생각이라는 기차는 계속 오는데 바라보시라는 거죠. 타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삶에서 마음이라는 기차는 영원한 존재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을 멈출 방법 없어요. 생각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기차가 쉬지 않고 달린다 해서 당신이 그 기차를 꼭 타고 있어야 할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차를 타더라도 한 정거장만 타세요. 종점까지 꼭 타실 필요 없어요. 내리시면 돼요.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타기도 해요. 타는데 가다가 멈추는 거죠.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저번에 어떤 사람한테 배웠어요.
만약에 혹시 생각이 너무 적어서 너무 생각이 막 해서 바라보기도 안 된다면 아예 그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큼? 2분 동안.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계속적으로 빙빙 돌 때 뭐 바라보기에도 안 되고 그러면 그 2분 규칙, 2분 동안 그 시간 정해놓고 아예 알람까지 켜놓고 그냥 아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2분 안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해결책이 안 난다면 그냥 산책하고 오세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2분 안에 계속 생각해서 기분 좋아지고 해결책 생긴다면 그 생각해서 도움이 된 거네요. 뭐. 2분 안에 결판 나요. 2분 지나서 계속 나는 건 그냥 계속 돌아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한 말을 생각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ook through thought. 생각이란 보통 생각을 자기 안경이라고 많이 하는 선글라스.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 쓰면 여러분들이 다 까맣게 보이겠죠, 그렇죠? 파란 선글라스 파랗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 빨갛게. 그 생각이란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지 말고 그 선글라스를 빼서 이 선글라스로 세상 보지 말고 선글라스 빼서 이 선글라스 보라는 거죠. 생각을 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적 탈융합 기법, 생각 바라보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손님처럼 할 때 저는 이렇게 환자들한테 말씀드려요. 어떤 생각이 오면 손님처럼 대해보세요. 아, 너 또 왔니? 그래 왔으니 쉬었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오랜만에 너 지난번에는 일주일에 2-3번 오더니 이번엔 3주 만에 왔네. 야, 오랜만에 왔으니 쉬다가 나는 어디 좀 다녀올게. 생각에게 인사 건네고 나는 잠시 떠나는 것들 혹은 다른 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을 손님처럼 받아들이고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려면 이런 방식을 써보세요. 2가지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름 붙이기 참 중요해요. 라벨링을 하는데요. 거리 두고 바라보기. 이름 붙이는 거 오늘도 이름 붙이는 거 했는데 쩌릿쩌릿한 증세였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저한테 다니신 분인데 전 그 환자 이름만 딱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 또 오셨네. 해결도 못 시켜드리는데 딴 데 좀 가시지. 근데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좋아져서 오셨더라고요. 4년 만에 처음이에요. 좋아진 게. 저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요. 어떤 직장 하면서 다른 일에 푹 빠지면서 이 증세가 좀 해결됐대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분한테 그런 좋았어요. 그분 쩌릿쩌릿한 게 좀 남아있대요. 그러면 찌릿찌릿하대요. 그래서 그럼 찌릿찌릿한 그 증세에 딱 이름 붙여보세요.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찌질이라고 붙이시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찌돌이, 찌순이 다 돼요. 두통 사례 볼까요? 두통을 어떤 환자를 두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두민이 찾아왔네. 이번에 오랜만이구나. 지난달에 매주 2-3번 찾아오더니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찾아왔네. 오랜만에 왔으니 머물다 가. 나는 조금 다른 한이 있어서. 장명의 소질 없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생각이로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전에 제가 봤던 환자 중에서는 하나는 이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입원도 2-3번 하셨고요. 그랬던 분인데 어떻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 일을 시작하게 되면 오랜 기간 쉬었다 다시 일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이분은 속도쓰리고요. 전립선염 같은 증세도 있었어요. 증세 오면 이렇게 맞이하세요. 너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하냐고 인사 맞이하고요. 아예 그 증세대 이름 붙이는 것도 좋아요. 성이 전시니까 아예 이름이 성이 전 이름은 입선이라고. 립선아 왔으니 잠시 놀다가 나는 다른 거 다 립선 있어서. 또 옆에 있던 부인분께서 립선이 이름 예쁘네요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것을 증세나 문제 이름 붙이기 방법이라 하죠. 그래서 살면서 이 문제란 아이들은 간혹 찾아올 거예요. 손님이니까. 손님이 이렇게 나 매일 며칠내 갈다는 그런 아주 정중한 손님도 있지만 불쑥 오시는 손님도 있잖아요. 근데 손님은 손님처럼 잠시 인사하고 대해주면 돼요. 손님 집주인이 하니까 평생 있잖아요. 조금 왔을 때 조금만 좀 대해주면 돼요. 손님과 주인 차이점은 손님은 머무르지 않아요. 손님은 언제든지 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굉장히 오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왔다가 어느 순간 가요. 그래서 2번째 이런 퀘스천을 해요. 생각 나이 물어보기라는 방식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 막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 그 생각이. 반복적 생각. 아까 12살 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오신 그분처럼 했어요. 생각의 감정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내 안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생각에 반복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 나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뭐라 물어보면 생각 이뤄야 넌 나이가 얼마나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은 매우 오래된 것 같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생각은 1년 전에 나에게 머물지 않았던 생각이 많아요. 대부분 생각이 이러해. 너는 작년에 없었는데 언제 태어났니? 그러면 대부분 한 살도 안 된 생각들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 생각이 굉장히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이 곧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생각나에 물어보기도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작가님께서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잠시두기. 한번 읽어볼게요. 흙탕물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생각도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이런 흙탕물도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맑아지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 할 때 군화 기법이란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뭐뭐 하는구나라는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를 너무 쓰지 마시고요. 뭐뭐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음에서 거리도 관찰하는 건데요. 나는 불안하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어 문법 때 그런 거 배우신 거예요. 이 형식 주어 이코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그렇게 되죠. 이 형식 맞나? 그렇죠.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게 되죠. 이 형식으로 너무 만들지 마세요. 이 형식이란 뭐냐면 이코로 관계돼요. 나는 우울하다가 아니고요. 나는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구나. 3형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나는 우울하다. 나는 실패자다. I am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구나. 3형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나는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말로 자꾸만 뭐뭐 하는구나. 그리고 버발라이징 하는데요. 어펙티브 라벨링이라고도 이게 감정적으로 저를 붙이는데 저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막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한테 화가 나 있구나. 에이 성질나.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분할을 잘 붙이다 보면 자기 그 감정과 자기랑 일치됐던 것에서 이렇게 대상화가 돼요. 거리두기. 분할 기법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 것이 이분 참 좋은 걸 만들어 주는데요. 용타 스님이세요. 나지사에 계신 용타 스님이 아니고 용타 스님이 만드신 나지사 기법인데요. 굉장히 저거예요. 제 동생한테도 한번 가르쳐줬어요. 동생이 굉장히 우울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가르쳐줬더니 굉장히 본인이 많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나지사는 어디 있는 절이 아니고요. 또 찾아보지 마세요. 나지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나지사는 1단계는 군화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2단계는 객지예요. 3단계는 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단계에서는 마음 상황을 잘할 때 그가 내게 이러는구나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발생된 사실 그대로 마음에서 말해보는 거죠. 그냥 상황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구나 상태예요. 이때 막 해가지고 막 해서 이 형식 만들어서 그 상황과 나를 막 일치시키고 막 저 죽일 놈 하고 난 실패자 막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객지예요. 객지는 뭐냐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상대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쌩 까고 갔던 우리 백화점에서 그런 사람도 봤을 때도 제가 뭐 하게 하는 것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아니 미친 사람도 어떤 행동에 이유가 있겠지. 내가 잘 모르는 것뿐이야. 상대해야 되겠죠. 그것이 객지예요. 이것이 자기 추정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정을 만들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야, 지진이 안 나서 다행이다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폭파돼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정말 다행이다는 건데 다면성 복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것이 나지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나지사 첫 번째 뭐라고요? 뭐뭐 하는구나. 두 번째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구나 겠지 감사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돼요. 제가 전에 이런 글을 써봤어요. 시끄럼 속에서 고요히 마음 놓치지 말고 마음 챙기며 살라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살라고 합니다. 현재 산다는 것이 과거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죠. 현재 산다는 것이 미래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죠. 과거를 잠시 보되 과거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를 잠시 보되 미래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현재를 산다는 것은 현재에 머문다는 것, 애써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말라의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너무 단정짓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를 보되 과거를 단정짓지 않는다는 것, 미래를 보되 미래를 단정짓지 않는다는 것. 과거의 사건 하나도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의미 해석을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는다는 것. 미래의 일을 하나도 예단하지 않는다는 것, 그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는다는 것. 마음 놓쳐 과거와 미래 속에 헤매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라 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내 알 바라고 해봤어요. 또 어디 가서 내 알 바 기법 그런 거 찾아보세요. 뭐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냥 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정통한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내 알 바. 내는 뭐냐면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놓아 보세요. 뭘 내려놔요? 뭐 이렇게 도인처럼 내려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여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뭐를?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원숭이처럼 날뛰는 이 생각을 내려놔 보세요. 어디까지? 일단 머리에선 좀 내려놔 보세요. 머리에서. 그리고 가슴에 넘어서면 가슴도 팍팍 하고 막막하니까 가슴 아래 정도까지만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고요. 알아차리는 건 숨을 들이쉬면서 알아차려 보세요. 들숨을 하는데 공기를 코로 들어가는 공기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또 이런 들숨뿐만 아니고 자기 고통이나 자기 어디에 뻑뻑한 증세 있으면 그런 것도 알아차려 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요.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요. 왜곡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바라보기는 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고요히 머무르면서 바라보기예요. 한번 저랑 이걸 한번 해볼까요? 내 알 바인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들이마시면서 일단 내쉬는 것부터 하는데 내쉬면서 내 알 바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건 어떨까 생각돼요. 그냥 일단 한 숨 3번 쉬면서 내쉬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내려놓기만 숨을 한번 그리고 이 들이마시는 거나 멈추는 거 신경도 쓰지 마시고 내쉬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내쉬는 것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아차린 것 들이마시면서 알아차린 것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멈추면서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3번씩 한번 해볼게요. 숨을 일단 한번 호흡을 해볼까요? 호. 한 3번쯤 숨 쉬어볼게요. 크게 편하게 그냥 숨 쉬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쉬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내쉬는 거를 한 3-4번 해볼게요. 내 알바에서 내려놓기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한번 알아차려 볼까요? 이번에 숨을 들여 마시면서 알아차려 보세요. 한번 들여 마셔 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사이 퍼즈에 한번 조용한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네, 눈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해보고 하는데 뭐 제가 만든 거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내 알 바 그러면 모르죠. 항상 뒷말이 내 알 바 아니다죠, 그렇죠? 내 알 바 아니다인데 이제부터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상황이 오셨을 때 내 알 바 아니다 아니고 내 알 바이다 하면서 이 숨 내쉬면서 고이 숨을 쉬면서 내 알 바 마음 챙김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5시 1분이네요. 제가 1분을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있을 겁니다. 괜히 그걸 2차로 만들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가서 만들지 마시고 천천히 숨 쉬면서 생각을 손님처럼 바라보면서 내 할 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